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똑같이 불행한 처지에 있었던 영국인 부자로서 하고 신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두 번째 왕정 복고 때 추록한 사람이 무척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추록할 때 그것을 단테스 군에게 주고 나갔습니다. 전에 자기가 알아누웠을 때 마치 형제처럼 간병해 준 데 대한 사례로 말입니다. 단테스 군은 그것을 이용해서 간수들을 매수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해 왔습니다. 감옥에서 나갈 때를 위해서였지요. 감옥에서 나가면 그 다이아몬드를 팔기만 해도 재산은 확실하게 장만되니까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카도루스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물었다. 그건 무척 값이 나가는 다이아몬드로군요. 모든 것은 상대적인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하고 신부는 대답했다. 단테스 군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지요. 그 다이아몬드는 5만 프랑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5만 프랑이라고요?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그렇다면 호두할 만한 크기의 것이겠군요. 아니,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당신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가지고 왔으니까요. 카도루스는 신부의 옷 밑에서 지금 말한 물건을 찾기라도 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신부는 안주머니에서 검은 상어 가죽으로 된 조그만 상자를 꺼내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카도루스의 어찔어찔한 눈앞에 훌륭하게 세공된 반지에 박혀있는 기막힌 다이아몬드를 들이댔다. 이것이 5만 프랑의 값어치가 있는가요? 반지는 별도로 하고요. 반지만도 상당한 값어치가 있지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그런 다음 신부는 상자 뚜껑을 닫고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 다이아몬드는 카도루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다이아몬드가 신부님 손에 들어갔지요? 하고 카도루스가 물었다. 그럼 에드몽이 신부님을 상속인으로 삼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와 한 사람의 약혼녀가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자기의 일을 몹시 걱정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 친구 중의 한 사람은 카도루스라는 사람이고 카도루스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다른 한 사람은 하고 신부는 카도루스가 흥분한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면서 계속했다. 두 사람째는 당그랄이라는 사나이이고 세 번째는 자기의 경쟁자이기는 했지만 역시 자기를 사랑해 주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악마 같은 미소가 카도루스의 표정을 빛나게 했다. 그리고 신부의 말을 제지하는 듯한 몸짓을 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끝까지 말을 하게 해주세요. 뭔가 깨닫는 일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세 번째는 자기의 경쟁자이기는 했지만 역시 자기를 사랑해 주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페르낭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의 약혼녀는 그 이름은 그 약혼녀의 이름을 깜빡 잊었군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메르세데스예요.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래요. 하고 신부는 한숨을 억누르면서 말했다. 메르세데스예요. 그래서요?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주전자에 물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부가 말했다. 카도루스는 부랴부랴 신부의 말에 따랐다. 신부는 컵에 물을 따라서는 꿀꺽꿀꺽 마셨다. 어디까지 얘기를 했던가요?
하고 그는 컵을 탁자에 놓으면서 말했다. 약혼녀의 이름은 메르세데스라는 데까지요. 참 그랬었지. 그런데 당신이 마르세유에 가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단테스 군의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그 대금을 5으로 나누어 이 지상에서 자기를 사랑해준 5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어째서 5사람에게 나누어 주지요?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신부님은 4사람의 이름밖에 듣지 않았는데요. 5번째 사람은 돌아가셨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5번째 사람은 단테스 군의 아버지예요. 아, 과연 그렇군요. 하고 카도루스는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감정에 조마조마하면서 말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노인은 불쌍하게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마르세유에서 들었습니다. 하고 신부는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신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라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노인이 돌아가신 무렵의 일을 뭔가 알고 있습니까? 오,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나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이웃에 살았으니까요. 아, 그래요. 아들이 없어진 뒤 이럭저럭 1년쯤 지났을 때 노인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돌아가셨나요? 의사는 그 병을 그렇지, 틀림없이 위장염이라고 했어요. 노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노인은 슬픈 나머지 돌아가셨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이 죽는 것을 거의 보다시피 한 내가 보기에는 노인이 죽은 것은 카도루스는 도중에 입을 다물었다. 어째서 돌아가셨나요? 하고 신부는 불안스럽게 되풀이했다. 그래요.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다니요? 하고 신부는 걸상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다. 굶어 죽다니요? 아무리 하찮은 동물도 굶어 죽는 법은 없는데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개도 인정이 있는 사람에게서 빵을 얻어먹게 마련인데 한 사람의 인간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인간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한가운데서 굶어 죽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만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하고 카도루스는 대답했다. 당신, 그래서는 안 돼요. 하고 층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일에 끼어드는 건 좋지 않아요. 두 사람은 돌아보았다. 그러자 난간의 기둥 사이에 병으로 야윈 카르콘트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거기까지 몸을 끌고 나와서 맨 윗단에 걸터 앉아 무릎 위에 턱을 괜 채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야말로 쓸데없는 참견은 말아요.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신부님이 이것저것 물으시는데 예의상으로라도 알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얘기요. 그것도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거절하는 쪽이 좋을 거예요. 어떤 속셈으로 당신에게 말을 시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당신은 참 어수룩한 데가 있어요. 좋은 일로 묻고 있어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아주머니. 하고 신부는 말했다. 바깥 양반은 그저 정직하게 대답만 해주면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요? 그렇지요. 사람들은 언제나 처음에는 가만이설로 꿰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약속 같은 것은 아랑곳도 하지 않고 가버리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어디선지도 모르게 엉뚱한 불행이 불쌍하게도 집안에 날아들곤 하지요. 안심하세요, 아주머니. 맹세코 말하지만 나로 해서 당신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카르콘트는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으나 잠시 쳐들고 있던 머리를 다시 무릎 위에 떨어뜨리고는 열 때문에 덜덜 떨면서 남편에게 멋대로 짓거리게 했다.
그러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그냥 그곳에 있었다. 그 사이에 신부는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기분을 가라앉혔다. 그렇다면 하고 신부는 말을 계속했다. 그 불행한 노인은 그렇게 죽을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었나요? 오,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카탈로니아 마을의 메르세데스나 모렐 씨는 노인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쌍한 노인은 페르낭에게는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페르낭은 하고 카도루스는 짓궂은 미소를 흘리면서 계속했다. 단테스가 친구의 한 사람이라고 신부님에게 말한 사나이입니다만 그럼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고 신부가 말했다. 가스파르, 가스파르 하고 층계 위에서 마누라가 속삭였다. 말을 조심해요. 카도루스는 초조한 몸짓을 취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갈아먹은 마누라에게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단테스의 여자를 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신부에게 대답했다. 사람이 좋은 단테스는 이런 놈들을 모두 친구라고 말하고 있었군요. 불쌍한 단테스.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몰랐던 쪽이 좋았을 테죠. 죽음의 순간에 그런 놈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척 괴로웠을 테니까요. 남들은 뭐라고 하든 나는 하고 카도루스는 일종의 조야한 시적 기분이 섞인 그 특유의 말투로 계속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증오보다는 죽은 사람의 저주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하고 카르콘투가 말했다. 그렇다면 하고 신부는 계속했다. 페르낭이 단테스 군에게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시군요. 알고 있다마다요. 그럼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가스파르 하고 마누라가 말했다. 당신은 주인이니까 좋을 대로 하세요. 하지만 나를 믿고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에는 당신 말이 그럴듯하군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단 말이군요. 하고 신부가 따지듯이 말했다.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려.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단테스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한테 와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가를 분명히 알고 싶다고 말한다면 나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부님 얘기로는 그는 지금은 이미 땅속에 잠들어 있어요. 이제는 미워할 수도 원수를 갚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모두 잊어버립시다. 그렇다면 하고 신부는 말했다. 당신이 말한 그런 값어치 없는 가짜 친구에게 우정에 보답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부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게다가 지금의 그 무리들에게는 에드몽의 선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바다의 물 한 방울 같은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은 당장에 비틀어 넘어뜨릴 수도 있고 하고 마누라가 카도루스에게 말했다. 어째서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세력가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카도루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았다. 아니,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말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고 신부는 전혀 무관심한 투로 말했다. 나도 당신의 걱정을 존중하기로 하지요. 게다가 당신의 그러한 태도도 선량한 사람이 그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그런데 나는 무슨 일로 왔더라? 그렇지.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군. 이 다이아몬드를 팔면 되는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안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어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카도루스의 황홀해하는 눈 앞에서 번쩍번쩍 빛나게 했다. 이봐, 와서 보라고! 하고 카도루스가 목쉰 소리로 마누라에게 말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고 카르콘트는 말하면서 일어나더니 꽤 확실한 걸음걸이로 층계를 내려왔다. 이 다이아몬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듣고 있지 않았어?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단테스가 우리에게 보내준 거라고. 우선 자기의 아버지, 그리고 친구로서 페르낭, 당그랄, 그리고 나까지 세 사람, 그리고 약혼 여인 메르세데스에게 말이야. 이 다이아몬드는 5만 프랑의 값어치가 있다고. 어머, 예쁜 보석이로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럼 그 금액의 5분의 1이 우리의 것이 된단 말이군요.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고 신부가 대답했다. 게다가 단테스의 아버지 몫이 추가됩니다. 그것을 네 사람이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어째서 네 사람이지요? 하고 카르콘트가 물었다. 어째서라뇨? 당신들 네 사람은 단테스 군의 친구이니까. 배신자를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고 이번에는 마누라가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렇지.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나도 그렇게 말했다고. 어쩌면 범죄라고 해도 좋을 배신 행위를 한 놈에게 살해를 하다니. 하느님을 모욕하는 일이지 뭔가. 그건 당신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부는 다이아몬드를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그럼 에드몬 군의 친구들 주소를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 뜻을 실행에 옮기고 싶으니까요. 큰 땀방울이 카도루스의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신부가 일어나서 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인지 문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카도루스와 마누라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착잡한 표정으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다이아몬드는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마누라가 말했다. 신부님이 거짓말이야 안 하겠지. 그럼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마누라가 말했다. 나는 참견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면서 층계를 올라갔다. 몹시 더웠으나 그녀는 덜컥덜컥 소리나게 이를 떨고 있었다. 마지막 단에서 그녀는 잠깐 멈춰서서 잘 생각해서 해요, 가스파르. 하고 말했다. 벌써 결심했어.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카르콘트는 한숨을 내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안라그자에 이르러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그녀의 발 밑에서 천장이 삐거덕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하고 신부가 물었다. 신부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카도루스가 대답했다. 사실 그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신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을 꼭 들어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선물을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분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카도루스는 기대와 탐욕으로 두 볼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대답했다. 그럼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고 신부가 말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이야기의 가장 흥미있는 곳에서 방해를 받으면 불쾌합니다. 게다가 신부님이 여기에 오신 것을 남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입구로 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빗장까지 질렀다. 그 사이에 신부는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골랐다. 그리고 자기가 그림자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방의 구석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 위에 광선이 정면으로 비쳤다. 신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낀다기보다는 오히려 경련적으로 꽉 움켜쥐고 귀를 기울여 들을 자세를 취했다. 카도루스는 걸상을 끌어당겨서 신부의 정면에 앉았다. 내가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해둬야 해요. 하고 카르콘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마치 마룻바닥을 통해서 이제부터의 장면이 환히 꿰뚫어 보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알았어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돼.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선 하고 카도루스가 말했다.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뭔데요? 하고 신부는 물었다. 그것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떤 일에 이용하시더라도 제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세력가여서 손가락만 까딱해도 저 같은 사람은 박살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십시오. 하고 신부는 말했다. 나는 신부입니다. 참회는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고 맙니다. 우리의 친구의 마지막 뜻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미움을 가미하지 않음과 동시에 주관도 섞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모두 밝혀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나는 이탈리아인이지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또 나는 하느님에게 봉사하고 있지 인간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죽어가는 인간이 당부한 마지막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도원에서 나왔으니까 이 일이 끝나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은 카도루스를 조금 안심시킨 것 같았다. 자, 그러면 하고 카도루스는 말했다.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우선 저 불쌍한 에드몽이 진실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던 자들의 우정에 대해 진짜 내막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단테스 군의 아버지 얘기부터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부가 말했다. 단테스 군은 깊은 애정을 바치고 있던 그 노인 얘기를 언제나 나에게 하곤 했으니까요. 정말 불쌍한 일입니다. 하고 카도루스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처음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신부는 대답했다. 마르세유의 조그만 술집에서 체포될 때까지의 일은 단테스 군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라 레젤브 정이에요. 아, 그래요.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에 새로워요. 약혼 피로연 석상에서의 일 아니었던가요? 그래요. 식사는 즐겁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슬프게 끝났습니다. 4명의 병사를 거느린 경부가 찾아와서 단테스를 붙잡아 갔지요. 거기까지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신부는 말했다. 단테스 군 자신도 완전히 자기와 관계된 일밖에는 모르더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5명 중의 누구와도 그 뒤로는 만난 적도 없고 또 소식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단테스가 붙잡혀가자 모렐 씨가 사정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러나 알아낸 사실은 실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예복을 챙겨놓고는 하루 종일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이 되어도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로 노인의 방 아래층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 방 안을 서성거리는 발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까지 잠을 잘 수가 없더군요. 불쌍한 노인의 슬픔을 생각하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서 말입니다. 노인의 한 발짝 한 발짝이 마치 내 가슴을 짓누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심장이 답답해져서 말입니다. 다음 날 메르세데스는 마르세유에 가서 빌포르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노인에게 들렀습니다. 노인이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잠자리에도 들지 않고 하룻밤을 꼬박 세운 데다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보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노인은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불쌍한 아들놈이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던 사람은 나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면 맨 먼저 나를 보러 달려올 테니까 말이다. 만일 내가 여기에서 기다리지 않는다면 아들놈이 뭐라고 하겠니? 하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얘기를 모두 층계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노인의 결심을 돌려서 모시고 가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발소리가 밤새 머리 위에서 울리기 때문에 나는 잠시도 쉴 수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은 노인의 방으로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하고 신부가 물었다. 하지만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대답했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내 얼굴을 보기조차 싫어하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노인이 흐느껴 울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위로 올라갔지요. 하지만 문간까지 갔을 때는 노인은 이미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적인 말은, 애원의 말은 도저히 내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애처로운 것 이상이었습니다. 괴로운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수도사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내가 외톨박이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아들을 점지받지 못한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불쌍한 노인 같은 슬픈 꼴을 당했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노인이 하느님에게 한 것 같은 말은 생각나지 않아서 더 이상 괴로워하고 싶지가 않아 느닷없이 바다에 몸을 던져버렸을 테니까요. 불쌍한 아버지 하고 신부는 중얼거렸다. 노인은 날로 더 외로워졌습니다. 모렐 씨와 메르세데스는 노상 찾아오곤 했지만 문은 계속 잠겨 있었습니다. 확실히 방 안에 있는데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희한하게도 노인은 메르세데스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아가씨가 자신은 절망하고 있으면서도 노인을 위로하려고 하자, 예 아가야, 그 애는 죽었단다. 우리가 그 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가장 나이가 많은 내가 맨 먼저 그 애를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하고 말하더군요. 아무리 이쪽이 친절하더라도 이쪽의 마음을 우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점점 발길이 멀어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에는 노인은 정말 외톨박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낯선 사람이 그 노인의 방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보따리 같은 것을 감추어 가지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보따리가 무엇이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조금씩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노인은 허름한 누더기 옷까지 팔아야만 했습니다.
집세가 석 달치나 밀렸습니다. 집주인은 방을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그것을 양해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위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돌아가는 길에 꼭 나한테 들르곤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사흘 동안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나흘째가 되었을 때 아무 소리도 이미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은 잠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 구멍으로 들여다보았더니 몹시 야유어서 창백해진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인이 중태라고 생각해서 모렐 씨에게 알리고 메르세데스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즉시 달려왔습니다. 모렐 씨는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의사는 위장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단식을 명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의사의 이 말을 들을 때의 노인의 미소는 언제까지나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입구의 문은 노상 열려진 채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안 해도 된다는 구실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단식을 명령했으니까 말입니다. 신부는 쉬는 비슷한 소리를 내었다. 이 얘기에 꽤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군요. 하고 카도로스가 말했다. 그래요. 하고 신부는 대답했다. 정말 불쌍한 얘기군요. 그런 다음 메르세데스가 또 찾아왔을 때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했으므로 처음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가려 했습니다. 모렐 씨도 같은 의견이어서 억지로라도 노인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너무나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기 때문에 두 사람은 무서워졌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노인의 베개 맡에 남았습니다. 모렐 씨는 난로 선반 위에 지갑을 놓고 간다는 것을 아가씨에게 눈짓으로 알리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의사의 명령을 방패 삼아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절망과 단식의 9일이 지난 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노인은 메르세데스에게 만일 에드몽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의 행복을 빌면서 죽었다고 전해다오 하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일어나서 떨리는 손을 바싹 마른 목에 갖다 대면서 방안을 2번 돌았다. 그래, 당신 생각으로는 노인의 사망 원인이 굶어 죽은 거예요, 신부님. 굶어 죽은 거예요.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신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일이에요. 신부는 경련이 일어난 손으로 아직 물이 절반 남아있는 컵을 들어 그것을 단숨에 쭉 들이키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볼은 창백해져 있었다. 이 무슨 불행이람 하고 신부는 목쉰 소리로 말했다. 하느님은 전혀 모르시고 다만 인간들에 의해 꾸며진 일이었던 만큼 한층 더 큰 불행입니다. 그럼 그 인간들의 얘기로 옮겨갑시다. 하고 신부는 말했다.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하고 신부는 거의 위협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자, 아들을 절망 끝에 죽게 하고 아버지를 굶어 죽게 만든 인간들이란 대체 누구입니까? 그것은 단테스를 시기한 두 사람의 사나이입니다. 페르난과 당그랄이지요.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한 사람은 야심 때문에 그를 시기했지요. 그런데 그 질투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요? 놈들은 에드몽을 보나파르트 당의 스파이라고 밀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밀고 했지요? 어느 쪽이 진짜 죄인이지요? 두 사람 모두예요, 신부님. 한 사람이 편지를 쓰고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우편으로 붙였어요. 그래, 그 편지는 어디에서 씌워졌지요? 결혼 전날 그 라 레젤브 정에서요. 그렇군 하고 신부는 중얼거렸다. 아, 파리아 신부. 당신은 인간이나 사물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신부는 대답했다. 자, 얘기를 계속해 주세요. 당그랄이 자기의 필적을 속이기 위해 왼손으로 밀고장을 썼고 페르낭이 그것을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고 갑자기 신부가 소리 질렀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군요. 제가요? 하고 카도르스는 허를 찔려가지고 허둥대며 말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신부는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누가 그런 것은 아니고 하고 신부는 말했다. 하지만 너무 자질구레한 점까지 알고 계셔서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요. 아니, 사실이 그래요. 하고 카도르스는 목을 졸린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에 반대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고 신부는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도 공범자인 셈이군요. 아닙니다,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놈들은 둘이서 내가 이성을 잃도록 술을 먹였어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이 안개 같은 것을 통해서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한 경우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다 했어요. 하지만 놈들 둘은 이것은 단지 장난일 뿐이다. 이런 장난을 해봤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음 날 그것이 어떤 결과가 되었는지 눈으로 보셨지요. 그런데도 당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체포되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네, 신부님. 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그랄이 나를 제지했습니다. 혹시 그가 죄인이고 정말로 엘바섬에 들러서 파리의 보나파르트 당 본부에 보내지는 편지를 맡아가지고 있고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날엔 그를 변호한 사람은 모두 똑같은 공범자로 몰리게 되는 거야. 하고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의 정치는 무서웠기 때문에 나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비겁했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즉, 사건을 되어가는 대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래요, 신부님. 하고 카도르스는 대답했다. 나는 그것을 밤낮 없이 후회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하느님에게 용서를 빌고 있어요. 내 일생을 통해 정말로 자기를 탓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단지 이것 하나뿐이고 게다가 어쩌면 이것이 지금의 불운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서 더더욱 나는 하느님에게 빌고 있어요. 나는 그때의 일시적인 이기주의에 대한 죄갚음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르콘트가 뭐라고 불평을 말하면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해주곤 해요. 잠자코 있어.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카도르스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좋아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당신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탓하고 있으니까 하느님은 틀림없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운이 나쁘다 보니까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단테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테스 군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했소. 하고 신부는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죽은 사람은 뭐든지 알고 있다고 하니까요. 잠시 침묵이 계속되었다. 신부는 일어나서 생각에 잠긴 채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다. 당신은 벌써 두서너 차례 모렐 씨인가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지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파라온호의 선주로서 단테스의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슬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역할을 했지요? 하고 신부는 물었다. 정직하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애정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었습니다. 몇 차례나 단테스를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황제가 돌아오시자 편지를 쓰기도 하고 탄원서를 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직접 단판까지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2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자 보나파르트 당원이라고 해서 몹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나 단테스의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인가 전전날에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난로 선반 위에 지갑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들은 노인의 빚을 갚고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쌍한 노인은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갑은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 레이스가 달린 큰 지갑이지요. 그래서 하고 신부는 물었다. 그 모렐 씨는 아직도 살아 계신가요? 네. 하고 카도르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하고 신부는 말했다. 그분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계실 것이 틀림없군요.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겠지요? 카도르스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요. 나와 비슷하게 행복하지요. 그럼 모렐 씨가 불행하단 말입니까? 하고 신부는 소리 질렀다. 비참하다 못해 암담한 상태에 빠져 계시답니다, 신부님. 게다가 명예롭지 못한 꼴을 당하려 하고 있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실은 이렇답니다. 하고 카도르스는 계속했다. 25년간이나 일을 하시고 마르세유 상업계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를 얻고 계시면서 빈털터리가 되신 겁니다. 2년 동안에 5척의 배를 잃고 3번이나 은행 파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그 불쌍한 단테스가 지휘했던 파라온호가 양홍과 쪽을 싣고 인도에서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배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고를 만나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파산입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분에게는 하고 신부가 물었다. 부인이나 자녀가 있겠지요? 네. 이런 불행을 당하면서도 부인은 마치 성녀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따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곧 결혼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 집에서는 파산한 집의 딸과는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계십니다. 육군 중위이지요.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인과 자녀가 있다는 것은 불쌍하게도 모렐 씨의 괴로움을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배가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혼자 몸이라면 머리에 총알 한 방만 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가혹한 일이군 하고 신부는 중얼거렸다. 하느님은 인간의 좋은 행실에 대해 보상해 주신다고 했지만 실제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 나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누라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저 단테스의 아버지처럼 굶어 죽고 말겠지요. 그런데도 페르낭과 당그랄은 호화롭기 그지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지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놈들에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돼간단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모든 게 나쁜 쪽으로만 굴러가는데 말입니다. 당그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놈이 가장 지독한 악인이지요. 악의 장본인은 이 사나이지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놈은 마르세유를 떠났습니다. 놈은 놈의 죄를 모르고 계시는 모렐 씨의 추천으로 어느 스페인 은행에 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전쟁 때 프랑스군의 물자 조달 관계의 일부를 떠맡아 한 재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땅 투기를 해서 자본을 3배, 4배로 늘렸습니다. 그 은행의 딸과 결혼했지만 사별하게 되어서 어느 과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르곤누 부인이라고 지금의 국왕의 시종으로서 국왕이 무척 좋아하는 세류비이 씨의 딸입니다. 그래서 놈은 백만장자가 되었고 남작의 자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놈은 지금 당그랄 남작이 되어서 몽블랑 거리에 훌륭한 저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국간에는 말이 10마리, 대기실에는 하인이 6명, 금고에는 몇백만이 있는지 모른다는 백만장자입니다. 하고 신부는 이상한 투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가요? 행복하냐고요? 그야 아무도 모르지요. 행인지 불행인지는 벽의 비밀이지요. 벽에는 귀는 있지만 혀는 없으니까요. 큰 재산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한다면 당그랄은 행복할 테지요. 그럼 페르낭은요? 페르낭은 당그랄과는 또 다르지요. 하지만 돈도 없고 교육도 없는 보잘것없는 카탈로니아의 어부가 어떻게 재산을 만들었지요? 솔직히 말해서 나로서는 알 수가 없군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에게는 뭔가 남이 모르는 불가사의한 비밀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어떤 단계를 더듬어서 그런 큰 재산과 높은 지위를 얻었을까요? 그 양쪽을 모두 손에 넣었으니까요. 재산과 지위를 함께 손에 넣었으니까요. 마치 소설 같은 얘기군요. 사실 소설 같지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시게 될 겁니다. 페르낭은 황제가 돌아오시기 며칠 전에 군대에 징집되었지요. 부르봉 왕조 시대에는 카탈로니아 마을 사람들은 군대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지요. 그러나 나폴레옹이 돌아오자 비상 소집이 내렸지요. 그래서 페르낭은 꼼짝없이 병역에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징집을 당했지만 페르낭보다는 나이도 많고 게다가 갓 결혼한 처지여서 해안 방비에 돌려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페르낭은 주력 부대에 편입되었고 그 연대와 함께 국경 방면으로 떠나 리니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전투가 있었던 다음 날 밤, 그는 어떤 장군의 숙사 입구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란 자는 진작부터 적과 내통하고 있던 놈이었습니다. 마침 그날 밤 장군은 영국군에 가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페르낭에게 따라오라고 유인했습니다. 페르낭은 그 유인에 따라서 자기의 근무를 버리고 장군을 따라갔습니다. 만일 나폴레옹이 계속 제2위에 머물러 있었다면 페르낭은 군법에 의해 회부되었겠지만 부르봉 왕조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소유가 되어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의 장군이 계속 뒤를 받쳐주었기 때문에
1823년의 스페인 전쟁 때는 대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당그랄이 최초의 투기를 시작한 무렵이었습니다. 페르낭은 본래 스페인인이었으므로 그의 모국인들이 동태를 살피러 마드리드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에서 당그랄과 재회해서 여러 가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는 장군에게 마드리드와 지방의 왕당파에 대한 원조를 약속했었는데 훌륭히 그 약속을 성립시키고 또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교환 약속을 주어 그의 연대를 그만이 알고 있는 길로부터 왕당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좁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이때의 짧은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트로카델로를 점령한 뒤에 대령으로 임명되었고 레종 도네르 훈장과 백작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로군.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이로군. 하고 신부는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스페인 전쟁이 끝나자 유럽에는 긴 평화가 계속될 것 같은 기미가 보였고 페르낭의 앞길도 이제 한계에 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참에 그리스가 단독으로 터키에 반영하여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아테네로 향해졌고 그리스인에 동정하여 원조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공개적으로 그리스인을 수호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개인으로서 그리스에 출정하는 것은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낭은 여전히 군적을 가진 채로 그리스군에 종군하겠다고 지원했고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에 사람들은 모르셀 백작이 교도 담당 장군이라는 자격으로 알리파샤 군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리파샤는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페르낭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왔고 그리고 중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하고 신부가 물었다. 그래서 지금은 하고 카도르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파리의 에르데거리 27번지에 훌륭한 저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는 입을 벌린 채 잠시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으나 지그시 자기를 억제하면서 말했다. 그런데 메르세데스는 종적을 감추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종적을 감추어요? 하고 카도르스는 말했다. 그렇지요. 햇님이 다음 날에 좀 더 예쁘게 반짝이면서 떠오르기 위해 모습을 감추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아가씨도 한 재산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고 신부는 야릇한 미소를 띠면서 물었다. 메르세데스는 지금은 파리에서도 인류에 속하는 귀부인의 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고 카도르스가 말했다. 계속해 주세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마치 꿈 이야기라도 듣고 있는 것 같군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꽤 기묘한 일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메르세데스는 처음 한동안은 에드몽이 붙잡힌 타격으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가씨는 빌포르시에게 탄원도 하고 단테스의 아버지에게 아낌없이 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가씨가 절망하고 있을 때 또다시 새로운 슬픔이 덮쳤습니다. 페르낭이 군대에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아가씨는 페르낭이 저지른 죄는 몰랐기 때문에 오빠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페르낭마저 없게 되자 메르세데스는 외톨박이가 되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에드몽으로부터도 소식이 없고 페르낭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지요.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은 노인이 절망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한쪽은 마르세유,
한쪽은 카탈로니아 마을로 통하는 두 갈래 길의 모퉁이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여느 때와는 달리 몹시 지쳐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연인도 친구도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느 쪽으로부터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에 익은 발소리가 들린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보았을 때 입구의 문이 열리며 소위 군복을 입은 페르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아가씨가 울면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의 절반의 값어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돌아와 준 것입니다. 메르세데스는 반가운 생각에 페르낭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페르낭 쪽에서는 메르세데스가 자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외톨박이가 아니다. 오랜 고독한 생활 끝에 가까스로 친구를 만났다는 기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메르세데스도 결코 페르낭이 싫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다른 사나이가 메르세데스의 마음을 전부 움켜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사나이가 없어졌다. 행방불명이 되었다.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른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메르세데스는 울고불고 슬픔으로 팔을 비틀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옛날에는 남들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도 떨쳐버릴 수 있었던 이 생각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단테스의 아버지도 언제나 입버릇처럼 에드몽은 죽었어. 왜냐하면 죽지 않았다면 나한테 돌아올 텐데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말이야. 하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은 그 뒤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노인이 살아있었더라면 메르세데스는 아마 다른 남자의 마누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이 부정을 비난했을 테니까요. 페르낭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사랑의 말 같은 것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메르세데스는 6개월만 대답을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단테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를 생각하여 한없이 울었습니다. 결국 하고 신부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다. 1년 반을 기다린 것이 되는군요. 아무리 사랑받고 있던 남자라도 그 이상 기다리라고는 요구할 수 없을 테지요. 그리고 나서 신부는 저 영국 시인의 말을 중얼거렸다. 약한 자여, 너의 이름은 여자이니라.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